자, 인사합시다. 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2회 렌다나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해설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 모의고사는 1회 모의고사에 비해서 난이도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 좀 더 높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시간이 경과할수록 당연히 난이도는 좀 높아질 거고요. 난이도의 높은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1번부터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의 개념에서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법경기의 부동산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법경기. 협의 관계가 뜨면 법이고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 뜨면 경제고요. 그 다음에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은 기술적,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 됩니다. 요거랑 구분해야 될 건 복합부동산이에요. 위에서 봤던 건 복합 개념이고요.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경기의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그 다음에 토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복합부동산을 구분하셔야 하고요. 특히 법률적 측면에서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거정착물을 말하고 광의 부동산 안에는 토지와 거정착물도 있고 준부동산도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거정착물은 광의에도 포함이 됩니다. 예, 광의는 협의를 받고 하는 것이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걸 찾아라 했는데 1번에 토지와 거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 또는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얘는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됩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2번 제거했을 때 손상을 주거나 기능적으로 건물의 효용 가치를 감소시키면 그 물건은 정착물로 간주된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상을 주면서 제거되거나 아니면 효용 가치를 감소시키면 그건 정착물이고 떼어도 손상을 주지 않거나 효용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으면 그게 동산입니다. 손상 주면 그거는 정착물이다 해야 됩니다. 3번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위치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를 빼야 됩니다. 자연을 빼야 되고요. 제일 끝에 위치를 빼야 됩니다. 자연하고 끝에 있는 위치를 빼야 되고 그럼 여기서 들어가야 될 것은 뭐가 들어가야 되면 자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주면 좋아요. 그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 들어가야 되고 자연과 위치는 빠진다. 경작 수확물은 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보통이다. 자, 우리 동산 3종 세트가 있어요. 임차인 정착물, 경작 수확물, 가식 중에 있는 수목 이런 것들은 동산이고 부동산 팔아먹어도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 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동산은 맞는데 동산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5번 부동산 매매 시에 정착물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는 일단 이거는 정착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매도자의 것으로 남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매수자에게 이전이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2번 토지에 관련된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공장용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장용지는 지목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택지에는 포함이 됩니다. 택지 안에는 주상 공까지를 다 말하는 거거든요. 1번 맞고 공법상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 제한이 없는 제한이 없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낮이라고 합니다. 그럼 낮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토지 위에 건축물 없어요. 사법상 제약은 없어요. 하지만 공법상 제약은 있어요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부동산 등기법 지적법상의 용어로 하나의 지번을 갖는 토지의 등록 단위 또는 등기 단위를 필지라고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필지도 면적 단위는 아니고요. 획지도 면적 단위는 아닙니다.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 평 이런 거 쓰지 필지를 면적 단위로 보지 않습니다. 필지는 무슨 단위인데 등록 단위, 등기 단위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면적 단위란 말이 틀렸습니다. X. 집가 상승만 기대하고 방치하는 땅은 공환지 맞는 표현인데요. 혹시 건폐율 때문에 비어져 있는 땅 그런다면 공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농지에서 택지로 변경된에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변경된 땅은 후보지가 아니에요. 변경됐기 때문에 그냥 택지라고 해야 되고 변경되고 있는이라고 해야지 후보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변경된 땅은 그냥 택지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3번. 3번 토지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게 연결된 것을 찾아라 하는 지문입니다. 먼저 1번 부증성 때문에 생산비 법칙 적용되지 않고요. 수요자 경쟁하는 거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개별성은 토지도 용도면에서 보면 완전한 대체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 보면 대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게 개별성입니다. 개별성은 자연적 특성이기 때문에 용도적이라는 말이 뜰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완전한 대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부분 두 개예요. 용도면을 물리적으로 바꾸고
대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를 없다로 바꾸고. 세 번째, 후보지나 이행지의 개념도 경제적 공급의 증가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부동산과 관계되는 게 아니고 용도의 다양성과 관계가 됩니다.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용도 전환을 할 수가 있다. 경제적 공급을 할 수가 있다. 그거는 용도의 다양성. 네 번째, 영속성 때문에 가치 보존력이 뛰어나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경제적 강가는 발생을 하거든요. 경제적을 물리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강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연적 특성에서는 용도면 또는 경제적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다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피하셔야 돼요. 도시 내의 집가를 상승시켜 조방적 이용을 촉진한다. 자, 부증성 때문에 집약적 이용이 촉진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문제 푸는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 개론에 조방적이란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집가 고가 발생해도 집약적이고 부증성 때문에도 집약적이에요. 조방적이 나오면 무조건 눈길도 주지 마세요. 나올 수가 없으니까. X. 답은 1번. 4번. 부동산의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했습니다. 자, 우리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과 수요의 변화라는 것을 한번 구분해 보셔야 되거든요.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해당제와의 가격이에요. 가격.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해당제와 가격 이외예요. 이외. 기억나시죠? 예.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이렇게 곡선상에서 점만 이동을 합니다. 점의 이동. 수요가 변화될 때는요, 곡선 자체가 우측, 좌측 이렇게 우상향, 좌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요량의 변화인지 수요의 변화인지를 파악을 하실 때는 가격이 변했느냐, 가격 이외가 변했느냐를 보시고 곡선상에서 움직이느냐, 곡선 자체가 움직이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정답 확인하시면 정답 4번이죠. 어떤 지역에 인구가 증가했다, 인구 동그라미 하시고 인구는 가격입니까? 가격 이외입니까? 가격 이외죠. 그럼 얘는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변하는 수요의 변화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곡선 자체의 변화다. 그리고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인구는 가격 이외다. 답은 4번. 5번. 5번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중간점 네모 빵 쳐야 됩니다. 자, 원래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원래 변동분 하시면 돼요. 원래 변동분. 그런데 중간점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할 때는요, 더해서 변동분입니다. 가격 두 개 더하고 둘 사이의 변동분, 양 두 개를 더하고 둘 사이의 변동분입니다. 그래서 최초점을 기준으로 했다면 원래 변동분이지만 중간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더해서 변동분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더해서 변동분 한번 해볼게요. 자, 가격을 두 개 더하면 100만 원이 나와요. 맞아요? 둘 사이 변동분은 10만 원이고, 맞죠? 예. 양을 두 개 더하면 200이 나와요. 맞죠? 둘 사이 변동분은 40이 되는 거고. 됐나요? 예. 그럼 요거 10분의 1이고요. 요거 40으로 나오면 5분의 1이에요. 맞죠? 그럼 얘는 5분의 10이 나오면서 탄력성은 2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점을 기준으로 한 탄력성은 2.0이다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 안 보고 원래 변동분 하신 분들은 답이 이게 안 나올 거예요. 더해서 변동분으로 합니다. 답은 5번. 6번 문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10번 한번 보고요. 1번 지문 이렇게 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엇의 변화율 분의 무엇의 변화율이냐면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면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임대료의 변화율, 요걸 바꿔야 돼요. 임대료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수요량 자리와 임대료 자리를 바꾸셔야 됩니다. 가격과 임대료는 같은 말이니까 1번은 땡.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옆에다가 탄력이라고 써야 됩니다.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이에요. 탄력은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상승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 전체 수입은 감소합니다. 수입 감소. 3번 생산의 3요소 토지, 노동,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부동산학개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토지, 노동, 자본 중에서는 토지가 제일 중요하다. 4번 대체 사용의 가능성이나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동그라미 하시고 옆에다가 씁니다. 공급 X. 그리고 하나 더 씁니다. 비탄력. 그럼 대답하세요. 정부가 법 규제를 많이 할수록 공급 잘됨, 안 되면 탄력, 비탄력적이면 공급 곡선의 경사도로 뭐해진다? 급해진다. 비탄력적일수록 급하잖아요? 예, 다시. 규제가 많을수록 공급은 비탄력. 잘 안 되니까. 비탄력이면 기울기는 급해진다. 틀렸고. 5번. 신규주택이란 말이 있고 기준주택이란 말이 있는데, 자, 신규주택은 만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 공급이 뭐하고?
비탄력적이고 기준주택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공급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공급이 탄력적이다. 오케이. 답은 5번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임대료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해야 되고, 두 번째, 탄력성 1보다 클 때 탄력적일 때는 가격 올려버리면 다 도망가버리기 때문에 수입은 감소한다 해야 되고, 토지 노동 자본 중에는 토지가 가장 중요하다 해야 되고,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할수록 공급이 잘 안 됨, 공급이 비탄력적이 됨, 기울기는 급해진다 해야 되고, 신규 주택은 공급하기가 어려워서 비탄력이 맞지만 기준주택은 공급하기가 쉬워서 탄력적이 맞다. 답은 5번. 7번. 주택시장에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할 때 시장의 균형 변동은 그랬습니다. 칠판을 보죠.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네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자, 한번 봅시다. 할라 그랬어요, 방금 내가. 진짜 방금 할라 그랬어요, 내가. 진짜 할라 그랬어. 방금 할라 그랬어, 내가. 수요 공급,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무조건 상승해요. 양은 알 수가 없다 합니다. 양을 왜 알 수가 없다고 하는지 아세요? 왜 양이 알 수 없다고 하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큰 경우가 있고요. 수요 증가보다 공급 감소가 큰 경우도 있고요. 요거 두 개가 같은 경우도 있어요. 밑에 이것만 보면 되거든. 그럼 가격 상승에 양 증가될 수도 있고요. 맞잖아요. 공급 감소가 클 때는 공급 감소는 못 내니까 가격 상승에 양 감소할 수도 있고요. 맞죠? 같으면요, 가격 상승에 양 불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고 했던 거고, 양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불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은 모른다고 했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번에 가시면 시장의 균형 거래량은 증가, 불변, 감소가 모두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 증가, 감소, 불변이 모두 발생할 수 있지. 1번 정답. 2번은요. 시장의 균형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증가, 감소, 불변이 다 되니까. 3번에 반드시 감소한다 그래도 안 되고요. 가격은 상승, 불변, 하락이 모두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상승하니까. 근데 5번 지문 하나 수정합시다. 5번 지문. 5번 지문. 시장의 균형 가격은 반드시 하락한다 돼 있죠. 그걸 반드시 상승한다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지문을 상승한다로 수정하셨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1번하고 5번하고 묶으시기 바랍니다. 1번하고 5번. 답은 1번인데 그럼 이렇게 해야 되면 5번을 먼저 읽을게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반드시 뭐하고? 상승하고. 알겠죠? 양은 말 수도 있다. 증가, 감소, 불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이 맞는 지문 되려면 가격이 반드시 상승한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2, 3, 4, 5번 다 틀렸고 5번하고 1번하고는 바꾸어서 한번 지문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 8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환 국면에 대한 특징이다.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먼저 1번. 부동산 경기. 자, 부동산 경기는 우경사 비대칭형 기억납니까? 예. 올라갈 때는 서서히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는 빠르게 내려오고. 이게 우경사 비대칭형이잖아요. 기억 틀렸네요. 빠르다 느리다가 바뀌었고요. 니은 하향시장. 자, 손을 떨어뜨릴게요. 하향시장은 무슨 선이다? 상한선이다. 오케이. 니은 맞고. 하향시장은 누가 중시된다? 매수자. 매도자 아니죠? 얘는 X.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아. 진폭이 크다. 낮다, 높다가 바뀌었네요. 정점이 높고요. 저점이 낮아야지만 진폭이 커요. X. 안정시장은 어디에 강해요? 불황에 강해요. 불황 때 많이 안 떨어지니까. 근데 호황에는 다소 약해요. 호황일 때는 불리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경기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안정시장은 이렇게 움직이니까 불황일 때는 많이 안 떨어져서 강한데 호황일 때는 오히려 좀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문 맞는 지문이에요. 호황에 약해요. 불황에 강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니은하고 미음이 맞네요. 정답 2개. 근데 실제로 심양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합시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하는 문제가 시험 치면 한 2개나 3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맨 마지막에 보세요. 무조건 맨 마지막에. 왜냐면 이런 거 먼저 풀면 안 되는 게, 옳은 것 몇 개인가 하는 문제는요, 그 오지선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오지선다는 특징이 뭐냐면,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2번 지문이 틀려버리잖아요. 만약에 읽다가. 그러면 3, 4, 5번과 관계없이 이게 답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하면 3번이 옳잖아. 그럼 4번, 5번과 관계없이 옳은 게 3번이잖아. 그럼 4번, 5번 몰라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 근데 옳은 건 모두 몇 개인가 하는 문제는 5개 지문을 다 읽어야 돼요. 다 읽고 5개 지문을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5개 지문을 다 읽는 것만 해도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다 아느냐? 반드시 몰라. 반드시. 그중에 모르는 지문이 몇 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지문은 괜히 풀어봐야 시간만 때우고 결과는 별로 좋지 못하고 옆에다가 쓰세요.
새드 엔딩, 새드 엔딩, 해피 엔딩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엔딩도 안 좋아. 과정도 안 좋고, 결과도 안 좋아. 예, 어려운 거 모두 몇 개인 가는 문제는 무조건 맨 마지막에 푸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으면 풀고, 시간이 모자라면 이런 문제는 풀지 마세요. 괜히 풀어봐야 답도 안 돼. 이 바닥이 그래. 9번. 다음 수요와 공급에 관한 그림이다. 수요 곡선을 D0에서 D1으로 D0에서 D1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그 그래프 옆에다 수요 감소라고 쓰면 돼요. 수요 감소. 수요 감소 찾으면 됩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 증가됩니다. 소득이 증가되고 정상되면 수요 증가됩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수요가 감소됩니다. 맞죠? 예. 대체재 가격이 상승되면 수요 증가됩니다.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고요. 5번은요. 아예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읽다가 중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 자재 가격은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지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니에요. 아예 수요와 관계가 없어요. 지금 우리 수요 보는 건데. 이런 것들은 5번은 아예 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혹시 이 문제를 갖다가 1번, 2번, 4번 체크해서 틀리신 분들은 뭐 그나마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착각하셨나요? 하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5번을 체크하고 틀리신 분들은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1, 2, 4를 체크해서 틀리신 분들은 뭐 이렇게 헷갈리셨나요? 뭐 이렇게 약간 뭐 위로를 받을 수가 있지만 5번 체크해서 틀리신 분들은 혹시 다른 거 체크해서 틀린 것처럼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걸리지 말고. 알겠죠? 5번 옆에다 쓰세요. 택도 없는 소리라고 쓰시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답은 3번. 10번. A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된다고 발표하자마자 위에다 쓰세요. 현재 정보. 발표하자마자 투자를 했다는 것은 현재 정보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밑줄 하세요. 초과인을 획득하지 못했다. 밑줄 하세요. 자, 7번 보세요. 효율적 시장은 약성효율적 시장이 있고요. 중강성효율적 시장이 있고요. 강성효율적 시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상인을 얻냐면 약성에서는 과거 정보를 알아야 정상인을 얻어요. 중강성은 과거 현재 정보를 알아야 정상인을 얻고요. 얘는 모든 정보를 다 알아야지 정상인을 얻어요. 초과인 얻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초과윤. 약성에서는 현재나 미래까지 알아도 초과인 얻을 수 있어요. 얘는 미래를 알아야 초과인 얻을 수 있어요. 얘는 초과인 못 얻어요. 맞죠? 예. 근데 지금 문제가 초과인을 획득하지 못했다 그랬죠. 일단 무조건 얘가 들어가요. 강성에서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인을 못 얻어요. 맞죠? 아니 그렇잖아. 강성은 초과인을 못 얻잖아. 그러니까 강성은 현재 정보가 나발이고 초과인을 못 얻는다고. 일단 얘는 들어가야 돼. 초과인 못 얻는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두 번째, 어디에서도 중강성에서도 현재 정보로는 초과인을 못 얻어요. 맞죠? 그런데 약성에서는 초과인 얻을 수가 있잖아. 현재 정보로. 현재 정보로 초과인 얻을 수 있잖아. 그러면 현재 정보로 초과인을 못 얻는 시장은 무슨 시장이다? 중강성이나 강성이다 해야 되는 겁니다. 답은 5번입니다. 참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재 정보로 초과인을 못 얻는 시장은 중강성하고요. 강성하고는요. 현재 정보로 초과인을 못 얻어요. 약성은 현재 정보로 초과인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답은 5번입니다. 11번. 다음 특정 임대주택에 대한 자료들이다. 분석의 내용 중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절대값 씌우고요. 수요량의 변화율. 근데 지금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가격을 10% 인상했다 그랬어요. 근데 수요량은 5% 감소했다라고 떴어요. 그럼 탄력성 0.5예요. 탄력성은 1과 비교하거든요. 근데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수요가 뭐다고요? 비탄력적이다. 이 얘기예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첫 번째, 수요의 탄력성 0.5가 된다. 오케이. 0.5 맞잖아.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가파르게 된다. 오케이. 비탄력적이면 대체재가 많아, 적어? 충분치 못하다. 오케이. 재산세, 중과세 하면 칠판요. 지금 수요가 뭐다고요? 비탄력.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세금 많이 부담해요. 누가요? 수요자. 그러니까 당연히 임차자가 세금 다 많이 부담한다. 맞지? 5번. 임대료를 인하시킬수록 충수입은 증가된다. 아니지.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인상시켜야지 수입이 증가됩니다. 인상시켜야지. 답은 5번입니다. 참 좋은 문제네요. 참 좋은 문제. 제가 참 좋은 문제네요 할 때마다 틀리는 사람들 있죠. 예. 참 좋은 문제입니다. 예. 오른쪽 12번. 다음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이 문제 왜 어려운지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 문제는요. 틀린 지문이 없어요. 이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 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런데 답은 있어요. 다시. 이 문제는 1번부터 5번 지문까지 틀린 지문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답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크리스탈러라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중심지의 분포해 가지고 소비자의 분포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분포. 예를 들면 고차 간의 간격은 넓고 저차 간의 간격은 좁고.
저 차가 숫자가 많고 그 차가 숫자가 적고 저 차에서 고차를 갈수록 분포도가 줄어들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허프란 사람은요, 수요자의 개성, 행동을 얘기한 사람입니다. 미시적이지. 그러니까 허프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소비자들은 요럴 때 요렇게 행동하고 저럴 때 저렇게 행동한대. 소비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소비자들은 가까운 데서 상품을 선택하는 행동을 해. 누구에 따르면? 허프에 따르면. 근데 적당한 거리에 뭐가 있으면, 고가 있으면 인근에 저는 뭐 한다? 지나친다. 그런 행동을 하더래. 누가? 소비자들이. 이 얘기를 한 사람은 허프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탈러 이론과 허프 이론은 좀 느낌이 달라. 자, 저를 보세요. 크리스탈러 이론은 느낌이 이래. 고차 간의 간격이 어떻고 저차 간의 간격이 어떻고 숫자가 어떻고 분포가 어떻고, 이건 크리스탈러 이론이야. 허프는요, 소비자들은 요럴 때 요런 행동을 하고 저럴 때는 저런 행동을 하고 막 이런 소비자 행동이 나와. 그러면 그건 허프야. 그래서 이 문제는 다 맞아요. 다 맞는데 2번도 맞는 지문이야.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크리스탈러 이론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2번은 허프 이론입니다. 적당한 거리에 고가 있으면 인근의 저를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 이거는 허프 이론입니다. 그래서 혹시 12번 문제 2번 체크하신 분들은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혹시 12번에 2번 체크한 사람 손 들어봐요. 체크한 사람은 집에 가요. 강의 들을 필요 없어. 앞으로 강의 나오지 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린 열심히 강의에 참여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없으니까. 답은 2번이고요. 13번. 허프의 확률 모형입니다. A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플러스 B거리 제곱분의 B 면적 분의 A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하면 됩니다. A거리 제곱이 10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100이죠. 100. 100분의 얼마? 4000. 좋습니다. 플러스 B거리 제곱이 5잖아. 5. 5의 제곱이 25잖아. 25. 25분의 얼마? 250. A로 갈 확률이니까 100분의 또 4000이 됩니다. 맞죠? 예. 겁내지 말고 풀어봐요. 겁내지 말고. 요건 얼마요? 40. 요건 얼마? 10. 요건 얼마? 10. 그럼 50분의 40이란 말이야. 50분의 40. 여기 0.8 나와서 80% 나와요. 몇 프로요? 80%. 인구가 얼마 있어? 10만. 10만 중에 80%니까 얼마? 8만. 정답은 5번입니다. 예.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14번. 다음 자료를 보고 A 산업과 B 산업을 분석한 내용 중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원료지향형 산업이라는 게 있고요. 시장지향형 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료지향형과 시장지향형. 자, 원료지향형은 원료지수가 1보다 커요. 원료지수가 1을 입지 중량. 그러니까 2보다 커요. 시장형은 원료지수 작고요. 입지 중량도 작습니다. 그럴까요? 1번. A 산업의 원료지수는 0.5다. 1보다 작고요. 시장형. C 산업의 원료지수는 0.5다. 트세위가 B는 원료지향이에요. 2번. A는 중량이 1.5고 B는 중량은 지수사 1을 다니까. 봐요. 맞죠? 예. A 중량 감소 산업이고 B는 중량 증가 산업. 못됐네. A가 시장지향형이라고 했잖아. 그럼 중량 증업이고 B가 중량 감소 산업이 원료지향지향이 바뀐 설명입니다. 답은 요 문제 푸신 분들도 요 원료지향에서 시장지향에서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 2번이에요. 10번. 정부의 시장기획법 중 직접적 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옳을 찾아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라. 7판이요. 정부와 시장법이 있어요. 이직간 이렇게. 이용 규제. 어떤 게 지구제, PR, 계획 규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직접 기업은 정부가 땅 사고 파는 방법도요. 공룡개발, 토지은행, 수용제도, 선매제도, 소유제도, 뭐 도시개발, 재개발. 간접적 기업은 대표적인 게 조세. 보조금, 부담금, 금융행정상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은행 직접 맡고요. 수용 직접 맡고 공영개발 직접 맡고 공공은 다 직접 맡는데 조세 감면과 금융지원은 간접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답은 5번이죠. 난이도 하짜리 문제입니다. 하짜리 문제. 이런 거 틀리면 큰일 납니다. 맞췄죠? 예, 이건 틀리면 이거는 맞춘다고 기분 좋아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알겠죠? 예, 맞추는 걸 주변에 자랑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틀린 걸 부끄러워해야 되는 문제예요. 예, 6번. A 지역이 공업 및 주거 기능이 혼합된 지역에서 주거 전용 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자 A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 중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7판이요. 지역지구제입니다.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 실시되면 쾌적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단기와 장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지역지구제 실시되면 단기에 수요 증가. 하지만 단기에는 공급이 안 돼. 그럼 단기에 가격이 상승해. 그럼 단기에 기존 공급자들이 초과인을 얻게 돼. 이런 독점을 사전적 독점이라고 불러. 장기에는 공급이 증가돼. 공급이 증가되면 올랐던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해. 그러면 신규로 진입한 사람들은 정상이윤밖에 못 얻어. 이런 점을 사후적 독점이라고 불러. 이때 비용이 불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용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어. 불변산업,
증가산업, 감소산업. 이때 가격, 공급량, 곡선을 살펴보면요. 비용 불변 산업에 때는 가격이 원래 수준이에요. 돌아와요. 종전 수준. 비용 증가할 때는 종전보다 조금 높아지죠. 비용이 더 들어갔으니까. 감소산업에 때는 종전보다 낮게 돼요. 공급은 셋 다 증가해요. 장기니까. 증가하고. 곡선을 살펴보면 비용 불변 산업일 때는 옛날 수준이기 때문에 이 수평선이 나와요. 증가산업 옛날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우상향이 나오고, 감소산업일 때는 원래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우하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가시면 단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공급은 불변할 것이라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택산업의 비용 증가산업에는 장기적으로 공급이 아닙니다. 비용 증가산업에도 공급은 증가합니다. 1번, 비용 감산업이라면 장기적으로 공급은 증가하고 주택 가치는 원래보다 하락, 비용 감소일 때는 원래보다 하락하고 공급은 증가하고. 오케이. 3번, A 지역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유는 신규 공급점 혜택할 수가 있고 그랬는데 공급점 혜택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초과이유는 기존 공급자와 혜택할 수 있고, 신규 공급자는 정상이밖에 못 얻어요. 신규로 들어오는 놈들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어야지 초과이는 얻어요. 신규를 기존으로 바꿔야 되고요. 부동산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전적 독점만 문제가 됩니다. 사후적 독점은 소멸하거든요. 답은 3번. 17번 문제, 답은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보기 내용 중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7번 한번 보시고요. 외부 효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외부 효과는 크게 정의 외부 효과가 있고요. 부의 외부 효과가 있습니다. 정의 외부 효과는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요. 사적 비용이 크다. 편익은 사회적 편익이 커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시장에서 과소 생산이 됩니다. 과소 생산.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이 커요. 사회적 비용. 편익은 사적 편익이 커요. 사적 편익. 사회적 편익이 크다. 사적 편익이 크다. 그 다음에 과대 생산이 됩니다. 과대 생산. 그래서 정답을 살펴보면 정답이 3번이죠. 예. 정의 외부 효과는 무슨 편익이 크고 사회적 편익이 크고, 맞죠? 맞습니까? 예. 부의 외부 효과는 무슨 비용이 많이 든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 왼쪽은 맞는데 오른쪽에 틀렸어요.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듭니다. 왼쪽은 맞아요. 오른쪽에 틀렸어요. 답은 3번. 18번,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각종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 중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7번 한번 보죠. 임대료 규제하고 임대료 보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규제가 되면 수요가 증가해. 싸졌으니까. 근데 공급은 감소해. 왜냐하면 임대인들 돈 안 되니까. 근데 보조금 지급받으면 수요도 증가되고요. 임대인도 돈이 돼요. 보조금 지급받으면 수요가 늘었으니까 초과인 얻으니까 공급도 증가해요. 그래서 규제와 보조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규제는 수요 증가 공급 감소지만 보조는 수요 증가 공급도 증가라고 해야 됩니다. 보조에서는 무조건 둘 다 증가. 그래서 2번 질문으로 가볼까요? 임대료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생산비가 일정 산업이라면 장기적으로 원래 수준과 같기 타지므로 시장 전체의 임대주택 공급은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란 말이 되잖아요. 그럼 공급은 늘어난다라고 해야 됩니다. 공급은 무조건 공급 증가.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뭐라고 적어드렸냐면 보조라는, 임대료 보조라는 타이틀 옆에다가 크게 증가라고 쓰라 그랬었습니다. 이걸 쓰신 분들이 이거 틀리면 안 돼요. 보조는 무조건 증가돼요. 늘어나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그거 쓰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보조는 무조건 늘어난다, 증가된다고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답은 2번. 18, 19번. 그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했습니다. 요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 실반에다 그대로 옮겨볼게요. 세로축이 수익이고요. 가로축이 위험이에요. 위험이고. 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A가 이렇게 있고요. C가 이렇게 있고요. D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E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B가 있고요. 자, 그럼 7번 보세요. 얘가 얘를 지배해요. 얘가 얘를 지배하고 얘가 얘를 지배합니다. 그럼 얘는 지배당하는 거니까 선택하지 마시고 지배 얘가 하고 얘가 하고 얘가 하고 그래요. 얘를 쭉 연결하면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이 됩니다. 공격적이면 여기 투자하면 되고요. 보수적이면 여기 투자하면 되지.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1번 갑니다. 위험과 수익을 동시에 고려할 때 A는 B와 C를 지배한다. 여러분 얘가 얘를 지배합니까? 얘가 얘를 지배하냐고? 예. 얘가 얘를 지배합니까? 예. 항상 제가 왼쪽 게 오른쪽 걸 지배하고 위쪽 게 아래쪽 걸 지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가 얘를 지배하는 거 맞고요. 얘가 얘를 지배하는 거 맞습니다. 2번. C 투자보다 D 투자는 더 높은 수익의 투자에 해당이 된다. 자, C보다
누가? D가 수익이 더 높은 거 맞습니까? 예. 이 경우 평균 분산 지배율에 따라서 이 투자보다 A를 선택하게 된다. 자 보세요. 이것보다 이거를 선택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투자가 공격적인지 보수적인지 모르거든요. 공격적이라면 어디 투자하고 이쪽에 투자하고 보수적이면 이쪽에 투자니까 뭐를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답은 3번이고요. 하지만 4번은 보세요. 투자자가 뭐래요? 공격적이래요. 공격적이라면 A보다 어디를 선호한다? E를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채 여기 투자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기 위해서는요. 보수적이란 말이 나왔었어야 돼요. 5번.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ADE를 연결한 게 효율적 프론티어가 된다. ADE 효율적 프론티어 맞습니다. 답은 3번. 20번. 순소득 승수와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칠판 한번 보죠. 순소득 승수는 공식이 뭐냐면 순소득분의 총투자액이에요.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분의 총투자액.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드린 적이 있냐면 순자라고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순소득 승수를 자본회수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짧을수록 좋고요. 얘는 무엇과 역수냐면 종합자본 환원율과 역수입니다. 수는 종합과 역수다라고 얘기 드린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 1번 총투자 금액이 10억이죠. 여기 10억이라고 쓸게요. 순영업소득은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돼요. 유효조소득이 얼마? 5억. 경비가 얼마? 3억. 그럼 이게 2예요. 2억. 맞죠? 그럼 승수가 얼마 됩니까? 5. 5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순소득 승수는 10이 아니라 5예요. 5. 2억 분의 10억 하면 5가 됩니다. 답은 1번이고. 이번에 순자. 순소득 승수 자본회수 기간이고 종합자본 환원율의 역수. 투자가 기각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목표회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4년이잖아요. 맞아요? 4년보다 더 걸렸죠? 예, 기각되는 거고. 승수법은 원래 시간같이 고려되지 않아요. 시간같이 고려되는 건 4개밖에 없거든. 순, 내부, 지수, 평가회수 기간법. 답은 1번. 21번. 다음 부동산 투자 활동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1번이 정답이죠. 위험은 불확실한 거. 기대치와 실현치가 벗어날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1번인데 2번은 또 5번까지가 틀렸을 텐데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확인합니다. 위험은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나타내는 건 맞아요. 근데 분산이 작을수록 보다 안전해요. 작을수록. 3번 비체계적 위험이란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서 이거 맞아요. 투자 대상을 다양화해서 분산 투자가 또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수익과 비례관계에 있다를 삭제하셔야 돼요. 수익과 비례관계에 있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비체계적 위험이란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으로서 다양화해서 분산 투자하면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라고 끝내버리시고 없는을 있는으로 바꾸시고 끝내버리시고 상세 비례관계에 있는 건 체계적 위험이라고 봐야 됩니다. 4번 위험의 종류에는 사금 법인유 같은 거 있다 그랬죠. 예, 이때 인플레가 발생하면 더 달라고 합니다. 요구 수익률은 상승해요. 피셔 효과라 그래요. 위험 혐오적 투자자들은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 있는 위험이거나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일 때는 기꺼이 감수합니다. 위험 회피력이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 답은 1번. 22번 적정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정답만 확인할게요. 정답 2번입니다. 유효 중소득에서는 뭐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됩니까? 영업경비를 차감하면 됩니다. 영업경비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화재보험료, 유지수선비, 재산세, 기타 수수료, 전기료, 전화료가 포함이 되고요. 포함 안 되는 게 공부 감소하면 안 되고 자도 안 되고 뭐 그래요. 그래서 공실불량부채, 부채서비스액, 감가상각비, 소득세, 법인세, 자본적 지출은 경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산세만 놔두시고요. 소득세는 X 하시고요. 수선관리비는 O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득세가 빠져야 됩니다. 공부 감소할 때 소가 경비가 아니거든요. 답은 2번. 23번 문제로 갑니다. 특정 임대주택에 대해서 전체 투자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수년제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 자료에 의할 때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칠판 한번 보시고 대답 한번 해보시죠. 수년가라는 것은 뭐냐면 들어온 돈의 현가, 그러니까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차감한 돈입니다. 이게 수년가예요. 근데 수년가가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독립적인 투자에서는 반드시 내부 수익률법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수년가가 혹시 0보다 크면 내부 수익률도 요구 수익률보다 크게 돼 있어요. 반드시. 독립적인 투자에서는.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순양가법에서는 할인율이 요구수익률이기 때문에 이 요구수익률이 좀 주관적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1번에 순양가를 산정하기 위한 할인율 뭐라 그랬어요? 요구수익률이죠. 예, 그러면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요구수익률이 다 맞고 순양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현가를 공제한 1억 원이 된다. 들어온 돈이 3억이라고 돼 있고요. 나간 돈이 2억이라고 돼 있어요. 빼버리면 순양가는 1억. 투자하게 되겠네. 그죠? 오케이. 독립적인 투자에서는 순양가가 0보다 크면 내부 수익률은 요구수익률보다 크다라고 해야 된다. 반드시. 독립적인 투자에서는 결과치가 똑같아요. 반드시 크다. 답은 3번. 수익성 지수는 나눈 값이 맞거든요.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이렇게 나눠버리면 1.5가 나오는 거 맞고요. 순양가 0보다 크므로 타당성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답은 3번이요. 24번. 투자자가 10년 후에 자가주택을 소유하기 위해서 매년 말 3천만 원씩을 적립하고 있다. 10년 후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칠판을 보시고요. 3천만 원을 한 번 지급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급해요. 그리고 N년 후에 찾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연금의 내가계수로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찾을 수 있는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자료에 보면 연금의 내가계수가 얼마냐면 13.18이에요. 13.18.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연금의 내가계수를 쓴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3천만 원씩 N년 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암산해 보니까 3천만 원 곱하기 13.18 딱 때려 보니까 3억 9,540만 원 딱 나오네요. 암산 빠르죠? 예. 답은 2번입니다. 25번. 다음 임대주택에 투자할 때 1년간 지분 대비 투자 수익률. 이건 지분 수익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팁 하나 보죠. 지분 수익률 어떻게 구하냐면 지분 투자액분의 순수익 마이너스 이자 지급액인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자 빼기 전에 혹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면 그만큼을 플러스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부동산을 보겠습니다. 총 투자 금액이 100억인데 대부비율이 60%래. 그럼 100억을 투자하면서 40억을 빌려왔다는 겁니다. 맞죠? 60억을 빌렸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예. 60억 빌렸으니까 내 돈이 얼마예요? 40억이지. 맞아요? 예. 그리고 순영업 소득이 얼마냐면 10억이에요. 그쵸? 근데 중간에 가격이 올랐어요. 가격이. 몇 프로 올랐대요? 10%. 100억짜리가 10% 오르면 10억을 또 벌어요. 운영에서 얼마 벌고? 10억 벌고. 가격이 10% 올라서 또 10억 벌고. 이자 갚아야죠. 아까 60억 빌렸다 그랬잖아요. 금리가 얼마요? 10%. 60억이 10%는 6억이에요. 맞나요? 그거 빼주면 돼요. 그래서 총 버는 게 20억이고요. 6억 빼줘도 얼마 나옵니까? 14억이 나와요. 그래서 35% 답은 4번이 나오겠네요. 26번. 다음 자료를 보고 좀 틀린 것을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틀린 것을 찾아봐라. 우리 항상 제가 비율분석법에서 강조했던 게 부채 감당법이에요. 부채 감당법.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 소득이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날지 모르겠네. 1과 비교해서 1에 가까워지면 안 좋고 작아도 안 좋고 클수록 좋다. 부채 감당이 1보다 커야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고도 잔액이 있고요. 1보다 작아지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수정이 돼야 되면 4번 지문에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 걸 나타내는 비율로서까지는 맞아.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순영업 소득이 매기간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틀린 말이고 1보다 작다는 것으로 해야지 부족하게 됩니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답은 4번. 27번. 고정과 변동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라 했는데 1번에 이자율 조정 주기가 길수록 대출자는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쉽게 전가할 수 있다. 자, 주기는 짧을수록 횟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야지 더 쉽게 전가시킬 수가 있어요. 길수록이 아니라 짧을수록이라고 해야 되겠네. 답은 1번. 28번.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에 대한 설명이다. 융자 조건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칠판 한번 보죠. 자, 원금 균등 상한이 있고요. 원리금 균등 상한이 있습니다. 먼저 그림 비교 한번 해볼게요. 그림 비교. 그림으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얘는 원금이 이렇게 똑같아. 얘는 이자가 처음에 많다가 후기로 갈수록 줄어. 그래서 월, 리 하시면 돼요. 얘는 전체 금액이 똑같아. 근데 요 안에 원금이 이렇게 늘어나고 점점 여기 이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얘네 둘의 유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이자가 감소한다는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1번에 가시면 최초 원리금 변제액은 원금 균등 상한이 더 적다. 원금 균등 상한이 더 많아요.
땡. 마지막 원리금 변제액은 원리금 원금 균등산이 더 많다. 얘는 갈수록 주니까 갚아나가는 금액이 작다 해야 됩니다. 양방식 모두 원리금은 균등하다. 얘만 원리금이 균등하고요. 얘는 원리금이 감소합니다. 이자는 둘 다 체감한다. 오케이. 유일한 공통점입니다. 답은 4번. 양방식 모두 원리금 변제액 중 원금 지불액의 비중이 체감한다. 얘는 원금이 불변하고요. 얘는 체증해버립니다. 체감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답은 4번. 29번으로 갑니다. 자, MBS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했습니다. 칠판 한번 보시고요. 개념 정리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PTS라는 거 있고요. MBB라는 거 있고요. MPTB라는 거 있고요. CMO라는 거 있습니다. 확인할게요. 저당권 누가 가져가고 원리금 누가 가져가고 위험부담 누가 하는지만 볼게요. MPTS는 저당권 투자자한테 넘기고 원리금 투자자, 위험부담 투자자 이렇게. MPB는요, 저당권 발, 원리금 발, 위험부담 발 이렇게. MPTB와 CMO는 저당권 발, 원리금 투, 위험부담 투 이렇게 출발합니다. 1번. MPTS는 발행기간이 읽지 말죠. 왜 읽지 말냐면 MPTS는 발행기간 나오면 안 돼요. 아니 읽지 말지 우리 그냥 이거. 예. 왜냐면 MPTS는 투투투기 때문에 발행기간 나오면 안 돼요. 2번. MPTS는 투자자가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에 비롯되는 위험을 그대로 부담하게 된다. MPTS는 위험 부담 누가 합니까? 투자자가. 맞네? 예, 답은 2번이고. MBB는 발행기간의 원리금을 수취권을 보유하고 저당권 읽지 말죠 이거. 예. MBB에는 발행기간만 나와야 돼. 투자자가 나오면 안 돼요. 4번. MPTB는 발행기간이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시킨다. 이건 MPTS예요. 투자자 다 넘기는 거 MPTS예요. 예. CMO는 몇 개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그룹마다 서로 동일한 이자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자를 적용해요. 다른 이자율.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30번.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잘 됐네 이거. 칠판 보시죠. 아씨 이거 잘 됐네 이거. 자 보세요.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설립할 때 자본금이 얼마죠? 자기관리 리츠는 10억. 위탁이나 구조조정은 5억. 현물출자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영업인가 전이니까. 현물출자 안 돼요? 예. 영업인가 받고 6개월 안에 자기관리 리츠는 얼마? 70억. 나머지 리츠는 50억. 이때는 현물출자가 돼요 안 돼요? 돼요. 현물출자는 영업인가 전에는 안 되고 영업인가 후에 된다. 맞아요? 예, 또 한번 해보죠. 차입이나 사채 발행은 몇 배? 2배. 특별거래가 있으면 10배. 좋아요. 예. 투자회사는 안에서 합병할 수가 없다. 좋아요. 배당은 얼마? 90. 무슨 배당? 금전 배당. 좋아요. 부동산 증권 현금으로 얼마? 80. 부동산만 얼마? 70. 좋아요. 취득한 부동산은 몇 년을 가지고 있으시오? 3년. 주택이 아니면 1년. 좋습니다. 1인당 소유한도 얼마? 30. 좋고요. 주식 공모 일반인들에게 얼마? 30. 좋고요. 개발사업은 얼마? 30. 좋은데 이게 원칙이야.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애들은 얼마? 70 이상. 이 정도 하면 덮어 쓴다니까. 이 정도 하면 못 푸는 부동산 투자세법이 없다니까. 덮어 써.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덮어 쓰러 가보아요. 5번부터 갑니다. 5번부터. 5번부터 거꾸로 올라갑니다. 5번. 부동산 투자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얼마 공부해야 됩니까? 30. 35가 아니고. 4번. 개발 사업은 얼마? 30입니다. 30. 70이 아니고. 개발을 전문으로 한다는 말이 나와야지 70이지. 일반적으로 30이야. 알겠죠? 예. 3번. 1인당 소유한도 얼마죠? 30이야. 30. 10이 없어. 모든 리츠는 영업인가 후에 70억 모아야 되나? 아니에요. 자기관리 리츠만 70억이고요. 나머지 리츠는 50억이에요. 알겠죠? 예. 1번. 투자자는 영업인가 뭐에는 전에는 현물출자 할 수가 없다. 당연하지. 영업인가 후에만 현물출자가 되니까. 답은 몇 번? 1번. 이 정도 기억하시면 덮어 쓴다니까. 이런 거 90%에서 수험생들 틀려버립니다. 그 표 못 외워가지고 그거. 우리 맞추어 보아요. 싫어요? 맞추어 보아요. 다시. 설립할 때 얼마? 10억. 나머지 리츠는? 현물출자는? 왜요? 영업이가 전이니까. 영업이가 받고 얼마? 70억. 그 다음에 50억. 차입 2배. 특결 10배. 배당 90. 부동산 증권 현금 80. 부동산 70. 처분제한 3년. 주택이 아니면 1년. 1인당 소유한도 30. 주식 공모 30. 개발사업 30. 전문회사는 70 이상. 됐습니까? 예. 틀리지 마시옵소서. 31번.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했는데 이건 답만 보겠습니다. 답 5번입니다. 자가관리는 관리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높아질 수가 있다. 이거는 위탁관리예요. 자가관리는 타성화돼요. 타성화.
위탁 관리가 타성화를 방지할 수가 있고요.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32번.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을 찾아라 했는데 칠판 한번 보시고 내용 정리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자, 갑니다.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시장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이란 걸 해요. 시장 분석은 왜 하냐면 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 같은 거, 제약 조건, 그 다음에 시장에서 채택 가능성을 따져요. 보통 몇 가지 분석하냐면 5가지 정도를 분석해요. 뭐 지역근 분석, 근림 분석, 부지 분석, 수요 공급 분석 이런 걸 해요. 근데 경제성 분석은 수익성 따져요. 수익성. 그래서 최종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한 분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돈 되는지 안 되는지만 따져요. 그래서 투자할지 말지를 정하고요. 여기서는 그 외에는 이걸 다 분석합니다. 그래서 32번에 4번 지문에 가시니까 경제성 분석에서는 세전 세후 현금 수지 분석은 맞아요. 근데 그 옆에 수요 공급 분석이 나오면 안 돼요. 수요 공급은 돈 되느냐가 안 되느냐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시장 분석에서 나와야 돼요. 답은 4번. 3번.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에 대한 그림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런데 사실 이건 입찰지대 곡선 관계없이 맞출 수가 있어요. 우리 4번 지문에 가시면 교통망이 확충되면요. 사람들은 멀리 외곽으로 갈 수 있어 없어? 있어. 따라서 끝에 한계지의 거리는 도심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멀어진다. 한계지가 외곽으로 멀어지는 겁니다. 뭐 이거 관계없이 입찰지대 곡선이고 나발이고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쫄지 마세요. 34번.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했는데 칠판 한번 보시고 내용 정리 이렇게 합니다. 자, 부동산 마케팅은 종류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시장점유 마케팅 하는 거 있고, 고객점유 마케팅 하는 거 있고, 관계 마케팅 하는 거 있어요. 시장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 고객은 수요자, 관계 마케팅은 두 사람 다 나와요. 수요 공급자. 시장점유 마케팅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STP랑 포피 믹스예요. 이런 말은 시장점유. 고객점유는 아이다인데 아이다가 우리말로 뭔지 알아야 돼요. 어텐션 주의, 인트레스 흥미, 디자이 욕망, 액션 행동. 고객이 물건 사는 과정이에요. 고객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이런 말이 뜨면 고객점유. 관계 마케팅은 브랜드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 한번 확인해 보면 정답이 5번이네요. 주의, 관심, 욕망, 행동. 요게 아이다잖아요. 예.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관계 마케팅이 아니라 고객 점유 마케팅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이다가 뜨면 고객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연기하시면 돼요. 아이고 이렇게. 아이다가 뜨면 고객이다. 아이관 그러면 안 돼요. 예, 아이고 해야 됩니다. 답은 5번. 35번.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입체 고층화 이런 말이 나오면요. 수익 배분이 아니라 수익 체증 체감이에요. 수익 배분은요, 자녀법에서 나와요, 자녀법. 이건 수익 체증 체감. 균형의 원칙은 화장실이 없어서 기능적 관가를 했다. 기능적 관가는 내부 관가거든요. 그럼 균형의 원칙이 맞아요. 쉽죠? 답은 2번. 3번. 가격이 유사하다. 이거 대체제라 그래요. 효용이 유사하다. 이것도 대체제라 그래요. 그럼 이거는 대체 원칙이에요. 4번에 기준 시점, 시점 수정. 이렇게 시점이란 말이 뜨면 시점 변동이에요. 변동.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대체 원칙은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고유 원칙이다. 이거는 한번 써보세요. 최적외라고 써보세요. 최적외.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원칙은 최유효, 적합, 외부성이에요. 대체는 아니에요. 최적외. 요 3가지가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고유 원칙입니다. 정답은 2번. 36번 문제. 36번 문제. 삼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적산 가격은 제조자원가에서 감가 누계 빼는 거 맞고요. 수익 가격은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면 되는 거 맞아요. 적산임료는 기기필 하면 되는 거고요. 수익임료는 순수익에다가 필요재경비를 더해야 됩니다. 빼면 안 돼요. 더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실질임료는 ABC잖아요. 순임료는 AB잖아요. 필요재경비는 C잖아요. ABC는 AB에다가 C를 더하는 것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답은 4번. 37.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항목수는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우리 선지표 후계차 알죠? 예, 그럼 가볼게요. 1번. 지역 분석은 최유효. 한 줄 내려올게요. 개별 분석은 틀렸어요. 예. 최유효 이용과 표준적 이용을 바꿔야 됩니다. 선지표 하려고 했는데 선지최 됐잖아, 지금. 후계채 하려고 했는데 후계표 됐잖아. 뭔지 모르는 거잖아, 지금. 예, 일단 1번 틀렸어요. 2번. 지역 분석은 외부니까 적합이고요. 개별 분석이 내부니까 균형. 이것도 틀렸어요.
하향여가가 천이기는 하향여가가 활발해요. 시작하지 않고 활발합니다. 시작하는 건 세택이에요. 동일수급권은 인근 유사 포함하고 주변 용도도 맞아요, 이거. 세 개 다 있죠? 예. 지역의 개발이 종료된과 동시에 집가 수준이 최고가 되는 시기는 그렇습니다. 수준이 최고되는 기간은 성숙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4번, 5번 두 개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풀라 그랬어요. 풀지 마라 그랬어요. 풀지 마라 그랬어요. 옳은 건 몇 개인가는 문제는 웬만하면 풀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거 지금 오늘 두 개 나왔는데 풀었잖아요. 결과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러면 하지 마요. 알겠죠? 예, 요거는 개론 다 풀고 민법 다 풀고 남는 시간에 풀어요. 오히려 이런 거는요, 찍으면 맞아요. 오히려 에이씨 오늘따라 두 개 땡기네 하고 찍으면 맞다고. 풀면 틀려요. 무조건 틀리는 게 이런 문제예요. 네, 경험상 그래요. 예. 38번 가로 속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조단원가라는 것은요, 신축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에서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가건설을 해도 도급건설 처리하고요. 건설비안에는 직공, 강공, 이윤이 있는 거 맞고요. 복조원가는 물리적 측면이 맞고요. 대치원가는 기능적 한가를 안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준 시점이라고 해야 됩니다. 요거 수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답은 1번. 39번. 주어만 찾을게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뭐가? 대상이 10%, 열세, 위에 거 얼마? 90. 사례가 10%, 우세, 밑에 거 얼마? 110.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 40번. 환원이율 관한 방법에 대한 설명에다 가장 옳은 걸 찾아라 했던 문제입니다. 7번 보세요. 환원이율 관한 방법은 C조 12, C조 12, C조 12. 7번 보시죠. 거래 사례로부터 환원이율 구하는 게 뭐예요? 시장 추출법. 내 거에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 조성법은 요소 구성법인데 위험 다고 빼서 환원이율 구하는 거고 주관적이고 막 그래요. 투자결합법은 토지 건물 다르다 분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분저당 다르다 분리할 수 있다. 물리적 투자결합법, 금융적 투자결합법 다르다 분리할 수 있다 나와야 돼요. 에르도법은 지분 투자자 입장, 그리고 세전, 매기간, 가치변화분, 지분 형성분. 부채감당법은 저당 투자자, 저부대 기억하셔야 됩니다. 40분 문제를 진짜 맞추시면요, 이거 남들 다 틀리는 문제예요. 이런 거 진짜예요. 이거 맞추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맞추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말고요. 앞으로 1번 갑니다. 위험이란 말이 나옵니까? 위험은요, 조심해야 돼요. 요구수밀과 비슷해요. 조성법입니다. 이루도법이 아니라고. 위험은 조심해야 되니까 조성법이에요. 조성법. 알겠죠? 땡. 2번.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은 서로 달라요. 분리될 수 있고요. 다르다, 분리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죠? 예. 시장 추출법은 매매 사례로부터, 그렇죠. 매매 사례로부터 하는 일을 구하는 것이죠. 내 거에서 구하는 게 아니고. 답은 3번. 4번.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저당과 지분이 동일하면 안 돼요. 다르다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지분 투자자 입장이라는 것은 부채 감당법이 아니라 에루드법이에요. 부채 감당법은 저당 투자자 입장이거든요. 됐습니까? 예, 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가 2회 모의고사 해설이었습니다. 2회 모의고사도 이제 좋은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으니까 집에 가서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3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